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갓 은행에 입사한 신입 직원이 고객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을요. 잘못도 없는데 단지 지점장의 체면과 평판을 위해 희생양이 되어야 한다면 그 부당함을, 그 굴욕을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날 반찬을 챙겨 들고 며느리가 일하는 은행에 들렀다가 이 모든 걸 직접 보았습니다. 제 며느리, 갓 은행에 들어가 아직 일 배우는 단계라 늘 조심스럽게 행동했는데 지점장은 작은 실수 하나를 빌미로 삼아 그녀를 공개 망신 주기 시작했습니다. 고객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 그래야 우리 은행 체면이 산다. 그 차가운 목소리에 며느리의 어깨는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결국 눈물을 머금고 무릎을 꿇은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평생 참고 사는 게 미덕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돈도 권력도 없이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만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 가족이 모욕당하는 그 순간 저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못 둔다. 그날 저는 은행 안에서 단 한 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남겨둔 비상금 계좌의 카드, 그리고 그 안에서 터져 나온 숫자 120억 원. 그 순간 은행도 지점장도 세상도 뒤집혔습니다. 평범한 노인이라 여겨졌던 제가 사람을 무릎 꿇린 지점장을 오히려 무릎 꿇게 만들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한도영입니다. 올해 70을 넘긴 평범한 노인으로 아내를 잃은 지도 벌써 3년이 되어 갑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며 소박하게 지내고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가족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며느리 지은이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아들 민석이는 해외 파견 근무로 몇 달째 집을 비우고 있고 지은이는 5살 현우를 혼자 키우며 은행에 신입사원으로 취업한 지 2달 정도 되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평소처럼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 문득 지은이가 일하는 한국중앙은행 신촌지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큰 유리창 너머로 은행 내부가 훤히 보였는데 그 순간 제 눈에 익숙한 뒷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지은이였습니다. 창구에 앉아 고객을 응대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어딘가 긴장해 보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발걸음을 멈추고 유리창 너머를 들여다봤습니다. 지은이는 한 중년 남성 고객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꼼꼼하고 정중하게 설명하는 모습이 기특해 보였지만 어딘가 어색하고 서투른 부분도 눈에 띄었습니다. 아직 신입이라 그런지 업무 처리 속도가 다른 직원들보다 느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지은이 뒤로 다가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근엄한 인상의 남자였는데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은이에게 뭔가 말을 하자 순간 은행 안의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다른 고객들의 시선이 모두 그쪽으로 쏠렸고 지은이는 고개를 푹 숙이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유리창 너머로도 들릴 정도로 큰 목소리였습니다. 그 남자가 지점장인 듯 했는데 지은이를 향해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간단한 업무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금융기관에서 일한다고 합니까?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며느리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호되게 꾸중을 듣고 있는 것을 보니 마치 제가 모욕을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주변 고객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고 일부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신경 쓰기만 하면 됩니까? 이 정도 실력으로 대학은 어떻게 졸업한 거예요? 지점장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부모님이 등록금이 아깝지 않겠어요? 아니, 애초에 이런 수준으로 어떻게 우리 은행 면접을 통과했는지 의심스럽네요.
제 손에 든 장바구니가 덜덜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솟아 올랐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고 큰 은행의 지점장에게 대들 수 있는 힘도 지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이, 그것도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며느리가 저렇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고객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무능한 직원 때문에 귀한 시간을 낭비하게 해드렸네요. 지점장이 고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장 다른 창구로 가서 처리받으십시오. 마치 지은이를 공개 처형하듯 하는 모습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나이 든 할아버지가 갑자기 들어오자 직원들과 고객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지점장은 여전히 지은이를 나무라고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직원 때문에 우리 은행 이미지가 다 망가져요.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차라리 그만두세요. 잠깐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직원은 제 며느리입니다. 순간 은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고 지점장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제 며느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욱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직원을 모욕하는 게 은행 운영 방식입니까? 제 목소리에는 평생 쌓아온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아, 가족분이셨군요. 하지만 실력 없는 사람은 어디서든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교육의 일환이에요.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 며느리를, 제 가족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다니. 하지만 저는 그저 힘없는 노인일 뿐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이 더욱 괴로웠습니다. 지은이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저는 주먹을 불끈 쥔 채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당한 굴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고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는 무력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새벽 5시쯤 되어서야 간신히 잠이 들었지만 곧바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도 강태준 지점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실력 없는 사람은 어디서든 통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어제 일은 괜찮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은이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그냥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려고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5살 현우를 키우며 혼자 살아가야 하는 지은이에게 갑작스러운 해고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저는 문득 오래된 통장을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함께 만들어둔 비상 계좌였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생각났습니다. 여보, 이 돈은 정말 급할 때만 써요. 우리 가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말이에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오래된 서랍을 뒤져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20년 넘게 손대지 않았던 계좌였습니다. 표지는 바래고 모서리는 해졌지만 아내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잔액이 얼마인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고 했는데 아마 몇백만 원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국중앙은행 신촌지점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진 곳이지만 계좌 잔액을 확인하려면 어쩔 수 없이 가야 했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제와 같은 차가운 공기와 형광등 불빛이 저를 맞았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았지만 모른 척하며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구로 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잔액 조회 좀 해주세요. 직원이 통장을 받아들고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고객님, 이 통장은 정말 오래된 통장이네요. 그리고 컴퓨터에 입력을 시작했습니다. 몇 초 후 직원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잠깐만요. 직원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맞나요?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물었습니다. 뭐가 이상한가요? 직원은 다시 한번 화면을 확인한 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잔액이 120억 원입니다.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120억 원이 맞습니다. 직원의 말에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120억이라는 숫자가 은행 안에 퍼지면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강태준 지점장이 소란을 듣고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저를 무시하던 그 거만한 표정으로 다가오더니 창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뭔 일입니까?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점장님, 이분 계좌에 120억이. 강태준 지점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힘없는 노인으로 무시하던 그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황과 두려움, 그리고 후회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고객님, 혹시 어제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바로 어제 제 며느리를 해고하신 그분 맞습니다. 은행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고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직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아내가 왜 이 돈을 비상금이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가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돈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걸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태준 지점장의 거만함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대신 굽신거리는 모습을 보니 돈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지점장님,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제 뭐라고 하셨죠? 실력 없는 사람은 어디서든 통하지 않는다고 하셨나요? 지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제 며느리를 해고한다고 하셨죠? 이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힘없는 노인이었던 제가 이제는 120억을 가진 VIP 고객이 되었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태준 지점장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마음속 깊이 쌓였던 분노를 천천히 끌어올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무시하며 제 며느리를 모욕했던 그가 이제는 120억이라는 숫자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행 안의 다른 고객들도 상황을 파악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120억을? 어제 직원 해고한다던 지점장이 저 사람이야? 세상에, 그럼 어제 그 젊은 직원이 저분 며느리였다는 거야? 은행 창구 너머로 보이는 직원들의 표정도 다양했습니다. 어떤 직원은 놀라움을, 어떤 직원은 통쾌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도 평소 강태준 지점장의 권위적인 태도에 억눌려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들에게도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지점장님, 저는 목소리를 한 톤 낮추며 말했습니다. 어제 제 며느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고? 대학 등록금이 아깝다고? 강태준 지점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입을 벙긋거렸지만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고 평소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던 넥타이도 어느새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어제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죠?
이런 수준으로 어떻게 면접을 통과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무능한 직원 때문에 은행 이미지가 망가진다고. 제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며 쌓아온 인생의 무게가 그 목소리에 실렸습니다. 주변 고객들 중 한 분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어제 그 일 말하는 거구나. 저도 봤어요. 젊은 직원한테 너무 심하게 하더라고요. 그 고객은 6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분이었는데 어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보기 민망할 정도였어요. 저런 식으로 직원을 대하는 건 처음 봤어요. 다른 고객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정말 보기 안 좋았어요. 고객들 앞에서 저렇게 모욕을 주다니. 이번에는 30대 정도의 젊은 직장인이었습니다. 저도 회사를 다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런 식으로는 안 하죠.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예의도 없더라고요. 또 다른 고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직원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신입이니까 좀 서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저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줄 일은 아니죠. 순식간에 은행 안의 분위기가 강태준 지점장에게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어제는 그가 권력자였다면 지금은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오래된 신분증을 꺼내어 창구에 내밀었습니다. 제 신분 확인 좀 해주세요. 창구 직원이 신분증을 받아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도영님, 맞으십니다. 그리고 컴퓨터 화면을 보며 더욱 놀란 듯 했습니다. 계좌 명의도 한도영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계좌는 정말 오래된 계좌네요. 거의 20년 넘게 거래 내역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가 살아있을 때 만든 계좌입니다. 비상금이라고 하면서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하더군요. 정말 급할 때만 쓰라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동시에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정말 급한 때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태준 지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고객님, 어제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권위적이고 거만했던 목소리가 이제는 간절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는 뭐였습니까?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무능하다고, 실력이 없다고, 우리 은행 이미지를 망친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해고한다고 하셨죠? 심지어는 무릎을 꿇으라고까지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 말을 듣자 주변 고객들 사이에서 더욱 큰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꿇으라고? 설마 그런 일까지? 아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고객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은행 안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은행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와 지점장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창구 업무도 잠시 중단된 채 직원들까지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어제는 제가 무력한 노인이었다면 지금은 120억을 가진 VIP 고객이었습니다. 돈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강태준 지점장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어제는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넘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당한 굴욕과 상처는 간단한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잘못 판단하셨다고요? 저는 목소리를 더욱 낮추며 물었습니다. 제 며느리의 인격을 모독하고 능력을 무시하고 고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것이 단순한 판단 실수였습니까? 그것도 일부러 고객들이 많은 시간을 노려서 말입니다. 강태준 지점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그의 의도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고객님, 그건
그건 뭡니까? 저는 더욱 압박했습니다. 고객들 앞에서 직원을 혼내면 은행이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이 말에 주변 고객들이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럼 우리를 이용한 거네요. 고객들을 속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은행이라니. 고객들의 반응은 강태준 지점장에게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그가 의도했던 고객 만족은 완전히 뒤바뀌어 고객 분노로 변했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제 편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어제 정말 너무했어요. 한 중년 남성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저도 딸이 있는데 제 딸이 저런 대우를 받는다면 저런 식으로 직원을 대하면 안 되죠. 젊은 여성 고객도 격분했습니다. 사과하세요. 제대로 사과하세요. 고객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강태준 지점장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며 직원을 함부로 대했던 그가 이제는 완전히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권력의 허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점장님께서 어제 제 며느리에게 하신 일을 그대로 체험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은행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어제 제 며느리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셨죠?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강태준 지점장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주변 고객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어제 그 장면을 본 분들이 계실 텐데요. 실제로 몇몇 고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봤어요. 젊은 직원한테 무릎 꿇으라고 했어요. 한 중년 여성이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정말 보기 안 좋았어요.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대할 수 있나 싶었죠. 그 여성은 계속해서 증언했습니다. 그 직원분이 눈물을 참으면서도 결국 무릎을 꿇더라고요. 보는 제가 다 마음이 아팠어요.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너무 심했어요. 아직도 그 장면이 눈에 선해요. 저는 강태준 지점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제게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고객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십시오. 은행 안의 분위기가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지점장은 주변을 둘러보며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체면과 권위, 그리고 현실적인 상황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의 차가운 시선과 120억이라는 현실 앞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미 여러 고객들이 증인으로 나선 상황에서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고객님, 정말 그가 마지막으로 변명을 시도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하세요. 어제 제 며느리가 느꼈을 굴욕을 똑같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과의 시작입니다. 강태준 지점장은 마침내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어제까지만 해도 권위적이고 거만했던 지점장이 한 모인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어제의 굴욕이 조금씩 씻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해결책인지 아니면 단순한 복수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며느리가 당한 부당한 대우에 대한 응답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야말로 돈의 힘이 아니라
정의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있는 강태준 지점장을 내려다보며 잠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고, 어떤 고객들은 휴대폰으로 이 순간을 촬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구나 싶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일이 은밀하게 묻혔을 텐데, 이제는 모든 것이 공개되고 기록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태준 지점장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는데 그의 눈에는 당황과 굴욕감,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고객님,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점장은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는 주변 고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분은 통쾌하다는 표정이었고, 어떤 분은 복잡한 심경인 듯 보였습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속이 다 시원하네요. 어제 그 장면 보면서 정말 화가 났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굴욕감을 주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제 며느리 지은이가 당한 것은 개인적인 모욕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권력 남용이고,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지점장님,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보죠. 제 며느리를 해고한다고 하셨는데 그 결정을 철회하실 건가요? 강태준 지점장은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당연히 철회하겠습니다. 오히려 승진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 주변 고객들 사이에서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와서 승진이라니, 돈 보고 태도 바꾸는 거 봐라. 정말 한심하다. 고객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강태준 지점장의 급격한 태도, 변화가 얼마나 인위적이고 계산적인지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승진요? 지점장님은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시는군요. 강태준 지점장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 문제는 제 며느리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은행의, 아니,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저는 주변 직원들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다른 직원들도 지점장님께 비슷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몇몇 젊은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구에서 일하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 말에 다른 직원들도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고객들 앞에서 혼난 적이 정말 창피했어요. 하나둘 증언이 나오자 은행 안의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강태준 지점장의 권력 남용이 단순히 제 며느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강태준 지점장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지점장님, 이제 알겠습니까? 이것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직원들을 인간이 아니라 도구로 여겨왔습니다. 지점장은 말문이 막힌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은행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정장을 입은 몇 명의 남성들이 급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50대 후반으로 보였고, 명찰을 보니 본점에서 온 임원진인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소문이 빠르게 퍼져서 본점에서 급하게 내려온 모양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본점 임원이 강태준 지점장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주변 고객들이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점장이 직원을 괴롭혔어요. 어제 젊은 직원한테 무릎까지 꿇게 했다고요. 그런데 그 직원이 저 할아버지 며느리래요. 본점 임원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그리고 창구 직원에게 조용히 무언가를 확인한 후
더욱 심각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 계좌 잔액을 확인한 것 같았습니다. 120억. 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것이 들렸습니다. 고객님, 본점 임원이 저에게 정중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국중앙은행 본점 김상철 상무입니다.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사과도 달갑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사과만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상무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진중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물론 아닙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자체가 저희 은행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장모님,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있는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강 지점장의 이런 행태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말입니다. 김상무가 주변 직원들을 바라보자 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머뭇거렸습니다. 그때 한 베테랑 직원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장모님, 사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김상무가 물었습니다.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지점장님께 찍히면 승진은 물론 근무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이 증언을 듣자 김상무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 문화 전반의 문제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고객님, 김상무가 다시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한 징계나 보상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장모님,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사과나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를 원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상무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요? 저는 마음속으로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남긴 이 돈으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 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당한 직원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도 필요합니다. 제 제안을 들은 김상무와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제 120억 중 일부를 이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은행도 동참해야 합니다. 김상무는 제 제안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단순한 고객 민원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사회적 이슈로 확대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변 고객들도 저희 말에 감동한 듯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분이 계시다니. 여기저기서 감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객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김상무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본점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저희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춘 후 계속했습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해 주신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센터, 그리고 독립신고 기구 설립의 본점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강태준 지점장은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벌인 일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객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떤 처벌이라도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한 처벌보다는 진정한 반성과 변화를 원했습니다. 처벌보다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당신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배우십시오. 그리고 다른 관리자들에게 당신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강태준 지점장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용서와 변화는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용서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제 며느리와 다른 피해 직원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때 은행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지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돌아보니 지은이가 현우를 데리고 급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소문을 들었거나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신가요? 지은이는 은행 안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현우는 제 다리에 매달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여기 왜 와 있어요? 저는 현우를 안아 올리며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어제 일 때문에 왔다. 할아버지가 너를 괴롭힌 사람들에게 제대로 말을 해줬어.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무능하다는 말 하지 마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잘못한 건 너를 괴롭힌 사람들이야. 그리고 강태준 지점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제 며느리에게 직접 사과하시죠. 강태준 지점장은 지은이에게 다가가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지은 씨,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당신을 그렇게 모욕하고 무릎까지 꿇게 한 것,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은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와 지점장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고개 드세요. 지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아직 서툰 부분이 많아서. 아니야, 지은아. 저는 지은이의 말을 막았습니다.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서툰 것은 잘못이 아니라 배워가는 과정이야. 그것을 이유로 사람을 모욕해서는 안 되는 거지. 김상무가 지은이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지은 대리님, 이번 일로 인해 정말 죄송합니다. 본점에서도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멈춘 후 계속했습니다. 승진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번 일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당신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은이는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아버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120억 계좌 이야기부터 교육 프로그램 제안까지 모든 것을 들은 지은이는 눈을 크게 뜨며 놀라워했습니다. 아버님, 120억이요? 응, 너희 할머니가 남겨주신 거야. 가족이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쓰라고 하셨거든. 저는 현우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돈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거야. 현우 같은 아이들이 커서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말이야. 현우가 제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슈퍼히어로예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현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슈퍼히어로가 아니야, 현우야. 그냥 가족을 지키고 싶은 평범한 할아버지일 뿐이야. 그때 김상무가 다시 말했습니다. 고객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언제 시간 되실 때 본점으로 오셔서 자세한 논의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지은이도 함께 해야 합니다.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지은이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큰일을 너라서 할 수 있는 거야. 저는 지은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처럼 직접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다른 피해자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어. 그리고 너는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야. 강태준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가해자의 입장에서 반성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면. 저는 그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진심입니까? 네, 정말 진심입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럼 먼저 증명해 보세요. 저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이 지점의 모든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사과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본점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강태준 지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주변 고객들과 직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개인적 갈등이 사회적 변화를 위한 움직임으로 발전하는 것을 지켜본 그들도 감동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현우를 안고 지은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해. 은행을 나서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돈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에 쓰이게 된 것을 아내도 기뻐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가족이, 제 며느리가 다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기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은이는 계속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120억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저는 지은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너희 할머니가 평생에 걸쳐 모아놓으신 돈이야. 사실 나도 정확한 액수는 몰랐어. 그냥 비상금이라고만 알고 있었지. 현우는 제 손을 잡고 뛰어다니며 신이 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들을 혼내줬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현우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현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랄 때쯤이면 직장에서 괴롭힘 당하는 일이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지은이와 함께 앉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은아, 내일부터 일주일 정도 쉬어라. 마음도 정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지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그런데 제가 정말 그런 큰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평범한 은행 직원인데 평범한 사람이어서 더 좋은 거야. 저는 지은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처럼 직접 당해본 사람이 다른 피해자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어. 그리고 너는 생각보다 강해. 어제 그런 일을 당하고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려고 했잖아. 그날 저녁, 저는 오랫동안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겨준 돈으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됐어. 우리 며느리가 당한 일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 사진 속 아내의 미소가 더욱 환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상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어제 일 이후로 본점에서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전 지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고 임시 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생각보다 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제안해 주신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센터 설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이지은 대리님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지은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은아, 어떻게 생각하니? 지은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어요. 저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주말, 우리는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해외에서 급하게 돌아온 민석도 참석했습니다. 아들은 공항에서 바로 달려와서는 저와 지은이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곁에 있었다면. 괜찮다, 민석아. 이제 더 중요한 일이 생겼어. 저는 가족들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120억 중 50억을 건강한 직장 만들기 재단 설립에 사용할 거야. 지은이는 피해자 상담을, 민석이는 기업 교육 프로그램을, 내가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갈 거야. 가족들이 모두 동의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지은이와 함께 은행 본점을 방문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김상무를 비롯해 인사팀장, 법무팀장,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고객님,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김상무가 두꺼운 자료를 건네주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피해자 상담 프로그램, 독립적 신고센터 운영, 가해자 재교육 시스템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저는 제안했습니다. 피해자들의 경제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경제적 지원이요? 김상무가 물었습니다. 네. 괴롭힘을 당한 직원들 중에는 생계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임시 생계비도 지원해야 합니다. 제 제안에 참석자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도 용기를 내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조직 문화 자체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위아래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해요. 지은이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너야말로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야. 저는 지은이를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라. 천천히 하면 돼. 그날 오후 강태준 지점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직원들에게 개별 사과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안서도 작성했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한 것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한번 만나봅시다. 다음 날 강태준과 만났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의 권위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객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깨달았습니다.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었는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지점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대신 이 재단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가해자의 관점에서 다른 관리자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의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한 달 후, 건강한 직장 만들기 재단이 정식 출범했습니다. 설립 기념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70대 할아버지가 며느리를 위해 재단 설립 같은 헤드라인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기념식에서 저는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이 재단의 시작은 제 며느리가 당한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직장에서 괴롭힘 당하는 모든 분들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지은이도 무대에 올라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였지만 이제는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구도 제가 당한 것 같은 굴욕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당당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강태준도 무대에 올라 사과와 다짐의 말을 했습니다. 저는 가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경험을 통해 다른 가해자들이 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현우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슈퍼히어로가 됐어요. 저는 현우를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슈퍼히어로가 아니야. 그냥 가족을 사랑하는 할아버지일 뿐이야.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세상을 바꿀 수 있단다. 재단이 출범한 지 석 달이 지나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상담 전화는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울렸고, 지은이는 매일 10여 명의 피해자들과 상담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니. 지은이가 퇴근 후 지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재단 사무실에는 전국에서 보내온 편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어떤 편지는 감사 인사였고, 어떤 편지는 도움을 요청하는 절절한 호소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 편지들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 온 편지네. 20대 간호사인데 수간호사가 환자들 앞에서 모욕을 준다고. 민석이가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대구에서는 건설 현장 직원이 도움을 요청했어요. 현장 소장이 다른 작업자들 앞에서 인격 모독을 한다고. 지은이도 다른 편지를 읽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접할 때마다 저는 우리 사회의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은행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의원들이 재단을 방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고객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재단의 사례를 참고하고 싶다고 합니다. 재단 사무국장이 알려주었습니다. 국회의원들과의 만남은 생각보다 뜻깊었습니다. 한도영 이사장님, 개인적인 피해를 사회적 변화로 이어가신 것이 정말 대단합니다. 환노위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개인이나 민간, 재단에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저는 그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의원님들,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식 변화입니다. 법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상담이 더욱 중요한 거군요.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기업들이 우리 재단의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문의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삼성, LG, 현대자동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임원진 대상 교육을 요청하네요. 민석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사회적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일이 순탄하게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기업들과 기득권층에서는 우리 재단의 활동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너무 과격하다. 기업 경영에 개입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영진들은 요즘 직원들이 너무 예민하다며 우리 활동을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강태준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는 이제 전국을 다니며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해자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의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직원 관리라고 생각했어요. 엄격하게 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믿었죠. 강태준이 한 기업의 임원진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관리가 아니라 폭력이었습니다.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였어요. 그의 진심 어린 참회에 많은 경영진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재단 운영 6개월이 지날 무렵 우리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청와대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재단의 활동에 큰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직접 만나 뵙고 싶어 하시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범한 노인이 대통령을 만날 일이 생기다니. 청와대에서의 만남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생각보다 소탈하고 진지했습니다. 이사장님, 개인적인 상처를 사회적 변화의 동력으로 만드신 것이 정말 대단합니다. 국가에서도 이런 활동을 지원해야겠어요.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각하, 저희는 특별한 지원보다는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원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돈이나 제도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직장에서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정부에서도 본격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변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법과 제도는 틀일 뿐이고 그 안을 채우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해 연말 재단 창립 1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재단의 도움을 받은 피해자들, 교육을 받고 변화한 관리자들, 그리고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기념행사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젊은 직장인의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상사의 괴롭힘 때문에 매일 퇴근하면서 울었어요. 하지만 재단의 상담을 받고 용기를 내어 신고했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에서 괴롭힘 방지 담당자로 일하고 있어요. 지은이도 무대에 올라 소감을 말했습니다. 1년 전 저는 무력한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주 수십 명의 사람들과 상담하며 희망을 나누고 있어요. 시아버님이 보여주신 용기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석도 해외 사례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이런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재단의 모델이 다른 나라에서도 벤치마킹되고 있어요. 행사가 끝나고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우가 제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유명해졌어요. 저는 현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유명해진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현우야. 중요한 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날 밤 아내의 사진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겨준 돈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가족들이 더 행복해졌어. 사진 속 아내가 더욱 환하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재단 창립 2주년을 앞두고 저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우리 재단의 활동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제네바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사례로 우리 재단이 소개되고 있대요. 민석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재단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게 될 줄이야. 더욱 놀라운 것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재단을 만들겠다는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의 한 시민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모델을 일본에서도 적용하고 싶다고 해요. 지은이가 보고했습니다. 대만, 싱가포르에서도 문의가 와요. 정말 신기해요. 하지만 이런 성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들의 변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재단 사무실에 한 50대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20년간 부하 직원들을 괴롭혀온 가해자입니다. 강태준 씨의 강의를 듣고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 그 남성의 이름은 박현수 씨였습니다. 대기업 중간 관리자로 일하면서 수많은 후배들을 괴롭혀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효율을 높이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하게 해야 실수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권력을 남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참회했습니다. 박현수 씨는 그날부터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괴롭혔던 모든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용서해 주셨고, 어떤 분들은 아직도 상처가 깊어서 당연한 일이죠. 그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단 운영이 궤도에 오르면서 저는 좀 더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별적인 상담과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회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서가 대학에서도 이런 교육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제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교육받는다면 더 효과적일 거예요. 민석이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학생들을 위한 건강한 직장 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들이 이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강태준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나는 괴물이었다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끔찍한 상사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할 수 있었는지를 솔직하게 썼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관리자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해 봄, 저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방송공사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장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PD가 설명했습니다. 개인의 용기가 어떻게 사회를 바꿀 수 있는지 말이에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저는 2년 전의 일들을 다시 떠올려야 했습니다. 지은이가 무릎을 꿇던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타오르던 분노, 그리고 120억이라는 숫자를 확인했을 때의 충격까지 모든 것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화가 나셨을 것 같은데요. PD가 물었습니다. 화가 났죠. 하지만 더 큰 감정은 무력감이었어요. 제 가족이 모욕당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긴 돈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이건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큐멘터리 촬영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은 지은이의 변화였습니다. 2년 전에 위축되고 두려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전문 상담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자신도 의심했어요. 제가 과연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고요. 지은이가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당한 일이 결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이 일이 제 소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우도 많이 자랐습니다. 이제 7살이 된 현우는 할아버지의 일에 대해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고 착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요. 현우가 카메라 앞에서 똘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중에 저도 할아버지처럼 될 거예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률도 높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반향이었습니다. 방송 후 재단으로 쏟아진 전화와 이메일은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는데 용기를 내보겠어요. 우리 회사도 변화가 필요해요. 재단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제야 이런 문제가 공론화되는구나.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런 걸 참고 살았던 거구나. SNS에는 샵 건강한 직장 문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예민하다, 회사가 어린이집인가 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돈 많은 노인이 설치는 거 아니냐는 악성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하는 일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인식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그해 여름, 저는 전국 순회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강연에서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가족을 사랑하는 평범한 할아버지일 뿐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부산에서 열린 강연에서는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구, 광주, 대전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청중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젊은 어머니의 질문이었습니다. 제 딸이 나중에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딸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답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참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세상에는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강연을 다니면서 저는 우리나라 곳곳에서 비슷한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부터 대기업까지 많은 조직들이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분명한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재단 창립 3주년을 맞은 어느 가을날, 저는 손자 현우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이제 9살이 되어 제법 의젓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현우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유명한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유명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현우야.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게 된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그 작은 사건에서 시작된 일들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은이가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재단 모델을 바탕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근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대요. 민석이도 덧붙였습니다. 이제 모든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괴롭힘 방지 교육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독립적인 신고센터도 전국에 설치된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법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게 더 중요해. 억지로 하는 교육보다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화가 필요하단다. 그때 지은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런 변화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은이는 최근 상담 사례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어제 한 대기업 부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자발적으로요. 부하 직원들이 자신을 무서워한다는 걸 깨닫고 도움을 요청하러 오신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진짜로 변화하고 싶어서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민석도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해외에도 수출되고 있어요. 일본의 한 기업에서 정식으로 도입하기로 했고, 싱가포르 정부에서도 벤치마킹하겠다고 해요. 개인적인 사건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는 국제적인 모델이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소식은 강태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재단의 핵심 강사가 되어 전국을 다니며 강연하고 있었는데, 그날도 부산에서 강연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그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일이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괴롭혔던 직원이 강연장에 와 있었어요. 강태준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당황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강연이 끝나고 제게 다가와서 하시는 말이 정말 변하셨네요. 저도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강태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치유되는 진정한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재단 사무실에서 특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모여서 전국 건강한 직장 문화 네트워크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혼자가 아니라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어요. 네트워크 준비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3년 전 혼자서 은행에 들어가 며느리를 괴롭힌 지점장에게 따졌던 그 순간부터 시작된 일이 이제는 전국적인 운동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 가족만 지키고 싶었는데 이제는 모든 가족을 지키는 일이 됐군요. 제가 소감을 말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저는 아내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3년 만에 하는 성묘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겨준 돈으로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저는 아내의 묘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됐어요. 바람이 불어와 산소 주변의 낙엽들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보, 우리 현우가 이제는 자랑스러운 할아버지가 있다고 친구들에게 자랑한대요. 민석이도 해외에서 당당하게 일하고 있고 지은이도 이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상담 전문가가 됐어요. 성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우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나쁜 사람들 다 없어진 거예요? 저는 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다 없어지지는 않았어, 현우야.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졌단다. 그리고 계속 나아질 거야. 그럼 할아버지가 계속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실 거예요? 현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혼내는 게 아니라 함께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거든. 그해 연말 재단 창립 3주년 기념행사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1000여 명이 참석했고 해외에서도 5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장에는 지난 3년간 재단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의 사진과 편지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기념사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3년 전 제가 은행에서 느꼈던 분노와 무력감이 이렇게 큰 변화의 씨앗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겠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지은이도 무대에 올라 소감을 말했습니다. 3년 전 저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던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시아버님의 사랑과 용기 덕분에 이제는 수천 명의 사람들과 희망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민석은 미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전 세계 모든 직장이 건강한 곳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꿈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3년 전을 생각해보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강태준도 무대에 올라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전 가해자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평생 기억하면서 동시에 다른 가해자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받은 용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사의 마지막에 현우가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슈퍼히어로예요. 현우의 말에 장내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는 현우를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슈퍼히어로가 아니야, 현우야. 그냥 가족을 사랑하는 평범한 할아버지일 뿐이야. 하지만 평범한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단다.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 집에 돌아와서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민석이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못 봤어요. 가장 큰 변화는 우리 가족이야. 저는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더욱 당당해졌고 민석이는 더욱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됐고 현우는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게 됐어. 그리고 저도 아내가 남겨준 돈을 정말 의미 있게 쓸 수 있게 됐고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처음에는 제가 당한 일 때문에 아버님께 죄송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감사해요. 현우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하얀 눈송이들이 어둠 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 전 그 차가운 은행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가 이제는 따뜻한 희망의 이야기가 되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 현우가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가장 중요한 건 변화가 계속되는 거야. 우리가 만든 변화가 멈추지 않고 계속 퍼져나가서 현우가 어른이 될 때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야.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다시 한번 아내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우리가 시작한 일이 이제는 우리를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의 일이 됐어요. 당신이 남겨준 사랑이 이렇게 큰 사랑으로 번져나갔어요. 고마워요. 사진 속 아내의 미소가 그 어느 때보다 환해 보였습니다. 3년 전 은행에서 느꼈던 분노와 무력감은 이제 희망과 보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며느리를 지키려던 마음이 모든 사람을 지키는 마음으로 커졌고 한 가족의 이야기가 모든 가족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범한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평범한 노인이었던 저는 그날 단 한순간의 용기를 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는 며느리를 구했고 은행을 바꿨으며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재단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람을 무릎 꿇게 하던 지점장은 무릎 꿇고 사죄했고 희생양이던 신임 며느리는 당당한 본점 직원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또 다른 용기를 내는 힘이 됩니다.